의사는 부족하니까 의사를 늘리면서 동시에 현재의 무질서한 의료 체계를 고치는 의료 개혁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의사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늘어나고 그렇죠. 경쟁이 늘어나면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주제죠. 이제 정부의 의대 정원 이제 2,000명.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볼 건데 우선은 일단 교수님의 핵심 이제 입장만 좀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2,000명의 82%를 의사가 부족한 이제 비수도권에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8%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배정했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한 곳에 의사를 늘린다라고 하는 원칙에 충실한 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왜 의대 정원을 이제 확대하고자 하는 거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OECD하고 통계를 비교해 보면 오른쪽에 의사 수, 왼쪽에 의대 졸업생 수를 비교했는데 네. 의대 졸업생 수가 우리가 OECD 국가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OECD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매년 정원을 3,500명쯤 늘려야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의사 수 격차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한 8만 명쯤 되는데 그 8만 명의 격차를 30년 동안 줄인다고 했을 때 매년 2,600명 정원을 늘려서 30년간 유지를 해야 차이를 메꿀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합치면 거의 한 6,000명쯤을 한 30년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제 OECD하고 우리나라가 그 의료 제도가 다르니까 OECD를 무작정 따라가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부족한 의사 수가 얼마쯤 되는지를 지역별로 의사의 수요와 지금 현재 있는 의사의 공급 그 격차를 비교해서 계산해 보면 한 4,500명 정도 의대 정원을 늘려서 15년간 그 배출하면 6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격차가 한 6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늘려야 지금 부족한 의사 수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야기한 15,000명 부족하다. 그중에 2,000명씩 5년 늘리겠다라고 한 거는 사실 지금 부족한 의사를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규모죠. 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한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대 지원을 더 많이 배정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대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꼭 지방에서만 근무한다는 개런티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 지방 출신이 그 지역 의대에 가면 그 지역에서 진료하는 비율이 한 60-70%쯤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지역에서 수련을 받으면 그 지역에 남아서 일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거는 왜 그러냐면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지방의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졸업하면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한 그 이유로 그거로 벌어진 사건을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공급 부족으로 연봉 2억 원 남짓 종합병원의 봉직이 월급이 이제 3에서 4억 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연봉이 실제로 이거는 일리 있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계속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 소아과 오픈런, 또 지방에서 응급실 의사를 못 구해서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하는 등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그 종합병원 병원에 근무하는 월급 받는 의사, 그걸 봉직이라고 하는데요. 봉직이 연봉이 한 2억 남짓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그 메디게이트라고 하는 의사 구인 광고를 내는 사이트에 가보면 평균 연봉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한민국에는 모든 의사가 4억을 받고 있다는 거는 아닌데 최근에 의사를 구하려면 그런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제가 이제 최근 연봉이 4억까지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대학 교수님들께서 내 연봉 공개한다 이러면서 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대학병원은 상대적으로 대개 평균 연봉 한 2억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 지금 동네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 보는 인력이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교수님. 우리가 아는 대학병원 의사들이 그 4억 연봉을 받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워낙 이게 이슈다 보니까 여러 댓글에서 뭐 의사들 4억씩이나 받았는데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균형감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교수님과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정의원 교수님도 모시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자기 연봉을 까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저는 아산병원에 근무하신 분이니까 아주 고액 연봉을 의사 중에서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만 35세에 자기가 전임의가 처음 됐는데 그때 실수령액이 4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천신만고 끝에 계약직 교수가 됐는데 그게 2020년인데 590만 원. 그리고 계약직 교수로 전문의 9년 차가 됐던 작년 2023년 9월 달에 받은 실수령액이 680만 원이래요. 뭐 680만 자체는 많지만 이제 의사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들 중에서는 그렇게 높은 거는 좀 아니라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의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이제 인큐베이팅하는 기간이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해서 지금도 이렇게 터프한 환경 속에서 박봉에 일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공급을 무작정 늘리면 우리 어떻게 하냐? 볼멘 소리 나올 법하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실수령액이라고 하는 게 세후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전으로 따지면 사실 그거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후로 연봉 한 2억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세전으로는 뭐 4억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전 세후의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그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봉직위 월급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대학 교수들이 사직하고 나가는 게 이제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게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내버려 두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최근 그렇게 연봉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한 거지. 대학병원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중환자 보고 응급환자 보기 위해서 당직 서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는 지금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자료에서 부족한 의사 충원하기 위한 의대 증원 규모 말씀해 주신 자료 PPT가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이제 증원은 기존 의대 정원 이제 3,058명 대비 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65%나 지금 증가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3,058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2,000명이나 늘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2000년 이후에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 때문에 의대 정원을 계속해서 늘려오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오히려 의대 정원을 의약분업 이후로 줄여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늘린 거 오히려 줄인 거를 한꺼번에 늘리려다 보니 지금 기존 정원에 비해 굉장히 많은 숫자인 2,000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설명이겠죠. 어쨌든 지금보다 많은 숫자가 필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저도 의사분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명인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뭐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정부는 이제 숫자 근거를 밝혔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현재 부족한 의사 수가 5,000명이다라는 거고요. 그 5,000명은 전국 시도별로 의사 수의 평균을 내보면 평균 이하인 지역의 의사 수를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 수가 한 5,000명쯤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2030년까지
우리가 이제 인구 고령화되고 소득 수준 증가하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가 한 10,000명 정도다라고 추계를 하고 있고, 그 10,000명이라는 게 무슨 한두 개 연구가 아니고 KDI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 그다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게 총리실 산하에 이제 주로 보건복지 분야 연구하는 기관, 그다음에 서울대의 홍윤철, 김진현 두 분 교수님이 한 연구 결과 4가지가 모두 2050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 22,000에서 최고 28,000까지 대부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것을 2050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 숫자인데, 그거를 2030년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00명쯤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째, 현재 평균 이하인 의사수인 시도의 의사수를 올리기 위해서 5,000명. 그 다음에 미래에 부족한 의사수를 4개의 연구 결과가 모두 비슷한데 그게 한 10,000명쯤 된다는 겁니다. 뭐 참고로 이건 뭐 간단한 거지만 KDI도 국무총리실 소속입니다. 아, KDI 출신이셔서. 예. 예. 아, 그러면 몰랐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해 하나를 좀 풀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정의원 교수님께서 김윤 교수님이 입장이 바뀌신 것 같다고 말씀 주셨던 자료가 뭐가 있냐면 2028년도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9개 대학병원에 11개 분원이 추진되는데 그 중에 그걸로 인해서 최소 6,600개 베드가 더 형성되니 예. 그러면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김윤 교수님은 3,000명 가까이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2,000명으로 말을 바꿨다. 그게 아니었군요. 예, 예. 수도권의 유명 대학병원들의 분원이 생기면 지방에서 블랙홀처럼 의사들을 다 빨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도 부족한 지방의 병원의 의사들이 더 줄어드니까 지방 의료 체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상황이 될 거로 예상을 하냐면,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한편으로는 의사를 늘려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서 지방의 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들이 대부분 허가를 다 받은 상태라서 지금 법적으로 그 병원들을 못 짓게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설득을 해서 개원 시기를 좀 늦추거나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하거나 그런 이제 노력들이 병행돼야 되겠죠. 예. 그럼 이것도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도대체 뭘 믿고 그 대학병원에 많은 공직의를 채울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 아래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병원을 지었던 건가요? 정부가 한편으로는 좀 무책임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을 한꺼번에 허가를 해주면 그게 막대한 의사를 필요로 하고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사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지방의 의료를 붕괴시킬 거라고 하는 굉장히 명백하고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을 그냥 간과하고 그냥 신청하니까 허가해준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태도를 취한 거죠. 예.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건강한 노년의 기간이 늘면 사실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의사가 현업에 종사하는 기간도 당연히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무리해서 많이 뽑으면 2050년 이후에는 점차 의사가 가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기관들의 연구, 그러니까 미래 의사가 얼마나 필요할 거냐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의사들이 일하는 연한, 언제까지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반영해서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의료 수요가 최대로 증가했다가 그 다음은 고령화가 진행돼도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들이 많이 늘지 않는 효과 때문에 그 다음은 의사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 의사를 최대로 우리가 유지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후는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 나가야죠. 그러니까 수요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거지 무작정 계속해서 늘리자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이 궁극적으로는 의료의 가행 공급
가 가행 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며 이 정책이 실현되는 오히려 의사가 남아도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 가정을 의사수 소요 축에 적용한다면 오히려 의대 정원을 이제 감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 인구가 고령화되면 흔히 뭐 이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같은 경증 질환을 앓는 노인의 숫자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령화로 늘어나는 중증 질환의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 대비 2050년에 경증 질환은 얼마나 늘어나냐면 1.2배, 20%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중증 질환은 1.9배, 90%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증 질환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이렇지만 우리가 노인들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예를 들면 고혈압 있는 노인분들이 뇌졸중, 심장병 안 걸리도록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의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는 우리나라를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소진료권 1,500여 개로 구분을 하고 그 지역별로 인구당 동네 의원 의사 수가 몇 명인지를 지역별로 비교한 것인데요. 충분한 지역이 인구 10,000명당 의사 수가 한 10.7명 정도 되고 제일 부족한 지역은 10,000명당 의사 수가 1.5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인구당 동네 의사 수가 몇 명쯤 돼야 고혈압, 당뇨병이 잘 관리되고 그게 잘 관리돼서 뭐 뇌졸중, 심장병원으로 발전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보면 인구 10,000명당 10.7명이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10.7명 이하인 지역의 의사 수를 다 늘려서 10.7명 수준으로 올려야 노인들의 만성 질환이 잘 관리되고 그래야 중증 질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얼마쯤 더 있어야 되냐를 계산해 보면 한 22,000명쯤이 더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료 수요를 줄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의 건강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건 맞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의사는 더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요. 충분한 그 동네 의원 수가 있는 지역에 10.7명이라고 써주시니 요거는 그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진료가 잘 되는 의사가 그 동네 그만큼 공급된 걸로 기준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OECD나 다른 국가로 하신 건지. 이건 우리나라를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을 소진료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1,500개 소진료권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다 비교를 한 자료입니다. 요 10.7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역이냐? 서울을 빼고는 대부분 10.7 부근의 대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의 평균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의사분들이 뭐 정의원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이제 과잉 진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적을 많이 하세요. OECD 국가들보다 한국인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들 이게 훨씬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도 많이 처방되고 그러니 저 충분한 지역이라는 10.7이라는 저 기준 자체가 과잉 진료로 측정된 숫자 아니냐. 그러면 저거 자체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낮춰지다 보면 지금 있는 의료진만으로도 이 동네에서 내가 개업이로 이제 더 이상 장사 안 되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족 지역까지도 유도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래는 진찰 시간이 5분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진찰 시간이 평균이 1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래 의용 이용 횟수가 3배 더 많다고 하는데 진찰 시간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진찰 시간까지 고려한 전체 진찰 받는 시간을 계산하면 OECD 평균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은 값이 됩니다.
예. 시간으로 따지면. 네, 예.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5분 진료로는 제대로 된 환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병원엔 많이 가는데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이 얼마나 잘 관리되느냐를 보면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의 혈압 관리율,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율이 우리나라보다 의사 방문 횟수가 더 적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만 많지 사실은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의사가 충분한 시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 10,000명당 10.7명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횟수는 줄어들더라도 환자를 충분한 시간 진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까 이제 그 공감해 주신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는 주치의 제도. 외국 같은 경우 나이 드신 분의 어떻게 보면 병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치의 제도가 있어서 어떤 환자의 히스토리를 다 알아야 되는 거. 글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과 진료를 받았는데 어느 또 다른 내과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진찰을 받으면 이건 또 다른 내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하나 치료받으려면 어떤 징후는 한 의사 3분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그래서 의사가 불필요하게 많아지게 만드는 우리 구조 시스템이니 이걸 주치의 제도로 그리고 외국도 하고 있는 그 제도로 바꾸면 이렇게 공급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바꾸면 환자들이 훨씬 더 좋은 질의 진료를 적은 비용을 가지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 다 진료 받을 수 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뭐 이 검사 저 검사 이 약 저 약 뭐 많이 처방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의사 수가 더 적어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하는 대신 진찰하고 약 처방하는 대신 설명하고 이렇게 하려면 진찰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자를 관리한다고 하는 거는 단지 오는 환자를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치의 제도 하에서는 전화로 상담도 받아주고요. 왕진을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반드시 의사가 덜 필요해진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 수를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서울의 의사 수, 인구당 의사 수하고 OECD 국가의 시골의 의사 수를 비교해 보면 OECD 국가의 시골의 의사 수가 서울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인 거거든요. OECD는 그러면 시골의 의사가 왜 그렇게 충분히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많이 배출을 했고 필요한 만큼. 두 번째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의사들이 아무데나 가서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국가와 계약을 통해서 주치의 역할을 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그 지역에 필요한 숫자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지역에 몰리고 특정 지역에 부족하고 이런 현상들이 덜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좀 연결된 질문으로 그러면 분절화된 피포 서비스 모델을 환자 중심 가치 기반 모델을 바꿔 나가면 고령자가 증가되더라도 생각보다 의사의 수가 증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제 정희 교수님 말씀하시던데 여기에 질병 예방, 노쇠 예방 개념이 추가된다면 이제 특히 후기 고령자에서는 전문가 의사를 이제 해능대로 무한정 늘리기보다는 1인 다역이 가능한 제너리스트가 이제 필요해질 것이고 제너리스트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직역의 역할이 중요해질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그렇게 간다고 해서 의사의 총수가 덜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의사의 구성에 있어서 주치의 역할을 하는 1차 진료를 하는 내과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 소아과 의사가 더 많아져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 뭐 안과 이런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 총수는 지금
단과 전문 과목의 의사가 소위 1차 진료를 담당하는 뭐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정신과 또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에서 1차 의료 역할을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이런 과목의 의사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서 드렸던 얘기와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소위 이제 가치 기반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걸 하니까, 예를 들면 약 하나 처방하면 얼마, 검사 하나 하면 얼마, 진찰 한 번 하면 얼마, 이렇게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의사나 병원들이 불필요한 의료 행위도 더 많이 하게 되는 유인 효과가 생기고 행위를 할 때마다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더 많은 행위를 하게 되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경제적 동기가. 반면에 그렇게 많은 의료 행위를 해서 실제 환자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에 대한 보상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환자의 병이 잘 관리되는지 환자가 더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를 절반으로 줄이고 한 나머지 절반은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잘 관리되면, 당뇨병 환자가 혈당이 잘 관리되면, 입원 환자의 퇴원 결과가 좋으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주는 방식, 지불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게 가치 기반 의료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환자를 진료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자는 거지. 그게 반드시 의사가 덜 필요해진다 또는 더 많이 필요해진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결부가 있어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일단 그걸 여쭤보기 전에 가치 기반 모델로 진료 체계라든가 의료 보험료 수가가 적용되는 나라가 있긴 있습니까? 네, 뭐 미국에서 그런 모형을 처음 시작했고요. 그게 지금 이제 유럽으로 점점 더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뭐 옛날에는 그런 그냥 행위별 수가로 모든 걸 다 보상했다고 하면 지금은 전체 의료비의 뭐 한 20%, 한 30% 정도는 환자가 진료를 잘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한 일종의 성과 보상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여쭤봤던 이유가요. 만약에요. 가치 기반 모델로 우리가 전환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행위를 베이스로 지급을 하는 기준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사를 늘리면 저는 어떤 것도 걱정이 되냐면 지금도 행위를 해야 자신들이 받는 인센티브가 좀 늘어날 수가 있으니 조금 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유인책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놓고 의사 숫자까지 늘려버리면 제가 아까 직접 경험했던 내과에서 내과로 트랜스퍼하는 것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우리나라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게 충분 조건이다. 또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의사를 늘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의료 개혁을 함께 동반해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신문이나 그래서도 의사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의료 개혁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들은 제가 계속해서 의사만 늘리면 된다. 낙수 효과로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제가 얘기했다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렇게 사슴을 가리키면서 계속 사슴이야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말이라고 그랬지 왜 저거 말 아니고 사슴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의료계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왜 반발하시는 거죠?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질문을. 그 현장에 계신 분이니까요. 네. 뭐 저도 사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는 반공무원인 거잖아요. 국가가 급여 체계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운영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환자를 진료해서 번 진료비로 그 인센티브를 받고 병원에서 주는 월급이 결정되니 그게 외국에서 운영되는 국립병원이나 공립병원 같은 방식은 아닌 거죠.
거죠. 아, 저는 공립병원이라 생각해서 어떤 오해를 했었냐면요. 내가 받는 돈은 거의 똑같은데. 똑같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동료를 더 뽑아준다고? 야, 그러면 일이 편해진다 하면서 찬성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 월급의 상당 부분도 사실은 환자 진료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나오는 인센티브로 상당 부분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 사이에서도 월급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네, 네. 그럼 의료계는 진짜로 왜 반발하는지 속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의사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늘어나고 경쟁이 늘어나면 같은 돈을 벌더라도 더 힘들게 벌어야 하고 아니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무한 경쟁 각자 도생의 시스템. 그러니까 대학병원과 동네 의원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 놓고 경쟁하고 동네 병의원도 대학병원에서 봐야 될 환자까지 무리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부족하니까 의사를 늘리면서 동시에 현재의 무한 경쟁 각자 동생 무질서한 의료 체계를 고치는 의료 개혁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의사들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절대로 안 바뀔 거야라고 하는 거를 이 암암리에 머릿속에 그 간직하고 의사를 절대로 늘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이제 되게 명의로 유명하신 교수님 한 분 대학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의사 수가 좀 부족한 거 맞는데 지금 증언 반대 이유를 꼽으니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교수들이 좀 부족하다. 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일리 있는 말 아닌가요? 기초교육과 임상교육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기초는 뭐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이런 거, 임상은 뭐 내과, 외과 이런 거로 나눠보면 임상 교수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최근 통계로 보면 1.6명이거든요. 근데 일반 대학은 1대 20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상 교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울산의대라고 하는 곳이 현재 의과대학생 수가 뭐 4~50명 정도에 불과한데 지금 전국에는 전국에서 제일 큰 서울 아산병원이 있고 강릉 아산병원이 있고 울산대학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숫자가 0.5명 부근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소위 미니의과대학 작은 대학들이 대부분 그 임상의사, 임상교수의 숫자는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병원이 크고 여기저기 많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제 기초교수는 학생 등록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이제 수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대학들이 기초교수는 잘 안 뽑아주죠. 그래서 기초 과목 한 과목당 교수 숫자가 대개 평균으로 치면 2~3명, 그다음에 작은 의과대학, 새로 신설된 의과대학 쪽으로 가면 1~2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교육은 지금도 교수가 부족하고 교육이 부실한 것이지 그게 의대 정원을 늘려서 부실해지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대학에 정원 배정해주면서 우리 정원 배정해주는데 니네 기초교수 제대로 뽑아 이번 기회에. 그래서 기초교육도 정상화해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 기초교수 요원이 없다. 후보자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그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이런 것 전공하는 의사 수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또 이제 자연대를 나와서 뭐 생물학과, 뭐 화학과 이런 데를 나와서 생화학, 생물학 하는 교수 요원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도 꼭 의과대학 졸업생만으로 기초교수를 뽑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대 나오신 분들, 또는 공대 나오신 분들을 의대의 기초교수로 활용하면 충분한 교수 요원을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러면 다시 의사분들이 왜 요즘 이렇게 결사 반대를 하는지 약간 유추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 상태가 의사분들은 바뀌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의대 정원을 늘려서 부족한 지역과 부족한 과의 의사를 늘려봅시다가 지금의 취지일 텐데 이거 안 바뀌면 급여 차이도 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여건 차이도 크니 계속 잘 나가는 과, 잘 나가는 지역으로만 유입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그 잘 나가는 지역에서 누군가는 도태돼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과로 떠나갈 수밖에 없으니 그
나고자라는 표현은 좀 과하겠습니다만 그 적응 못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으니 당연히 극렬하게 저항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배출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거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의료 개혁을 위한 위원회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기형적인 체계를 그대로 놔두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만 이제 하시지 말고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거기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 1차 의료 강화하고 무한 경쟁의 시스템 바꾸고 행위별 수가제로 과잉 진료 문제 생기는 거, 실손보험 때문에 비급여 진료로 돈 많이 버는 과에 의사들 몰리는 문제, 이런 문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확 다 뜯어 고치자. 왜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계, 그다음에 국민, 시민사회,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국회가 다 들어와서 우리가 향후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10년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그리고 그 10년 로드맵에 따라서 의료 정책을 바꿔 나간다는데 초당적으로 합의하자. 그러면 뭐 정부가 계획만 내놓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국회가 감시를 할 거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초당적으로 합의를 했으니 왜 니네 정권 바뀌었다고 입장 바꿔? 이러면 국민들이 질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의료 시스템을 고쳐 나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지. 현재의 잘못된 체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의사를 늘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앞으로 인구는 고령화되고 의료비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럼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위쪽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제 정부와 국민과 의사분들 이렇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정부가 가야 될 방향인 것도 알겠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의사 수가 늘어난 건 어쨌든 경쟁이 늘어날 확률이 높을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의료 계획을 하는 데는 이게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던 게 뭐 단기간 1년, 2년, 3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사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의료 계획이 시간이 걸리면 앞으로 뭐 5년에서 20년 사이에 네. 지금 의사분들은 네. 그 개인의 입장에, 의사도 어쨌든 한 개인이니까요. 네. 그 개인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피해를 받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늘린 정원이 2025년 정원을 늘린 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의과대학 6년, 뭐 인턴 레지던트 기간이 한 4년에서 5년을 합하면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예, 군대 갔다 오면 더 걸리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 그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계획을 10년 로드맵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 계획을 다 이행하고 나면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근본적으로 좀 달라져 있게 만들자. 그러면 지금 늘린 정원으로 전문의 받고 나온 의사들은 그 의사 수가 좀 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좋은 의료 체계 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당장 의료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늘린 정원으로 들어온 의과대학생들이 전문의로 나와서 일할 시기까지 우리가 의료 개혁을 완성하자, 예,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강의실 부족하고 또 의대 정원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의료 인력 양성의 질을 저하한다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뽑는 숫자보다 더 많이 뽑는 거니까 이게 질이 높아질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확률이 높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외국 예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300명, 400명 되는 의과대학도 있거든요. 그런 대학들 중에도 또 명문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학생 숫자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잘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의 문제겠죠. 뭐 강의실이야 대학의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예과로 들어가는 시점이 2025년인데 본과로 들어가는 시점은 25년, 26년, 27년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대학이 강의실도 못 만들까요? 예, 그거는 좀 너무
그 사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뭐 의사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정의용 교수님이 계시면 참 편했을 텐데. 이제 정의용 교수님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정의용 네, 교수님은 그러니까요. 다음에 해서 시간이 서로 안 네,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뭐 그러니까 대신 역할을 해드리면 김윤 교수님 말씀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 의사도 물론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직업인 건 있지만 우리도 하나의 그냥 개인의 가장으로서의 직업인인 것도 사실이니 그러면 그런 우리의 직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의대 증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요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취지의 의료 계획을 같이 얘기를 해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높아질 텐데 일단 뽑아놓고 나머지는 천천히 얘기합시다 하니까 그러다가 그 의료 개혁이라는 게 오히려 잘 안 되면 아니면 더 부정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극렬히 병원 밖으로 나오시고 진료 못 받아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부족한 의원으로 우리가 살아온 건 사실이니 이제부터 한 1년이든 뭐 반년이든 간에 다시 진료받을 수 있게끔 돌아오시게 하고 좀 논의를 해서 같이 드라이브를 걸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번 그 중요한 의료 개혁, 네. 뭐 의대 증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정부 정책을 이제 무산시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의사들이 파업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의대 증원 자체를 그냥 없던 일로 다시 물려버리면 의사들은 다음에도 또 파업해서 정부가 정원 늘리는 거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서, 요번에 의대 증원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한 주 전에 소위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의료 개혁 방안 안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물론 좀 구체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평면적이어서 좀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대안들을 내놨는데 마치 이제 의사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만 늘리고 의료 시스템 고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거는 조금 오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부도 좀 잘못한 게 그러니까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한 작년 말쯤 내놓고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으면 의사들도 그런 오해를 지금보단 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어쩌면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 정책을 얘기할 때 늘 의사협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사협회하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의사사회로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다 의사들이 다 바쁘잖아요. 그리고 의사협회가 막 그 정부하고 논의한 내용을 뭐 공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의사협회하고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의사들은 정부가 뭘 발표하면 언제 그런 얘기했어? 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런 발표를 막 니네 마음대로 해? 이런 그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계하고 정책을 협의하고 의사소통하는 구조가 의협을 단일 채널로 해서 이제까지 정책 소통을 해왔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의사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의 구조를 예를 들면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들대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동네 의원에 일하는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다 각자 그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도록 해서 정부와 함께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매번 의사협회는 정부하고 논의 테이블에 들어와서는 주장만 내세우지 협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시간이 다 지나서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할 시점이 되면 우리하고 상의한 바 없이 결정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좀 반복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료계하고의 소통하는 방식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업 얘기해 주셔서 의료인들 집단 파업 관련해서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 뭐 면허 취소, 어떻게 보면 그 의료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처분이라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안하자면서 이건 대안을 하지 않겠다. 입장을 너무 정해놓고 우리한테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전공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파업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장, 물품을 공급하는 중앙공급실, 혈액원 이런 곳은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해서 파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 방식은 응급실, 중환자실 할 거 없이 그냥 다 한꺼번에 비우고 파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학 교수들이 그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막 당직 서고 과로하고 있는 거가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는 다른 병원의 노동자와 달리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하는 파업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이고요. 외국의 예를 들면 이제 세계의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관한 윤리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모든 수단을 다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파업을 해라. 두 번째는 파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2주에서 4주는 미리 우리 이 시점부터 파업할게 라고 예고하고 나서 파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병원이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응급실, 중환자실 여기는 파업하더라도 진료 기능 유지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또는 무시하고 하는 파업이라서 사실은 잘못됐다고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파업을 하는 방식, 파업을 지킬 때 지켜야 될 윤리 또는 법의 허점 같은 것들을 뭐 활용해서 하는 파업, 점점 더 과거에 비해서 더 과격한 방식의 파업으로 발전하는 것, 이런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좀 약간 좀 미래를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황도 다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의대 증원을 두고 싼 입장들에 대한 해석도 해주셨는데 의료기술도 정말 비약적으로 발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진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예방의학이라는 게 도래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예방의학이라는 건 우리 김 작가님이 5년 뒤에 당뇨가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네요. 그럼 지금부터 식이요법이나 이런 걸로 관리하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원 가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가 있고 로봇 진료라든가 뭐 지금 이미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진료라든가 이런 거는 사람에 대한 의존성을 많이 낮출 텐데 그럼 지금의 과학기술을 체계로 한 이 대전제 조건으로 사람 부족합니다.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그러니까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덜 아프고 한 시기가 오긴 할 텐데 가까운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이긴 한데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료기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의료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고 의료 수요를 오히려 늘리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같은 게 뭐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대로 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니 거기에 병원을 더 가더라. 그래서 오히려 의료 수요를 늘린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기술이 반드시 의료 수요를 줄인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는 기술 중에 의료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초고령 사회가 되면요. 이제 김 작가님하고 저도 잔병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진료라는 것은 지금이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감기가 좀 있으면 이거만 딱 고치러 갔다가 고치면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고 이런 거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들고 다니는 병들이 한 3-4개 이상이 있고 뭐 그 이상도 있는데 그런데 이 초고령인들에 대한 진료라는 건 그 사람의 병을 전부 다 고쳐주는 게 아니라 생활을 그래도 할 수 있게끔 한두 개만 처방을 하고 진료를 하는 건데 나이 드는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이 오니 그 사람 병을 다 케어한다라는 그 대전제 조건도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어요. 병을 다 치료한다기보다는 건강을 관리한다는 개념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노인 주치, 네. 그 다음에 그 노인 주치가 있는 의료기관, 의원이 그 안에 방문하는 간호사도 두고, 예를 들면 방문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지어는 그 노인이 요양병원, 요양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복지사, 네. 이런 사람들까지를 팀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예. 예. 그러면 의료 인력의 숫자가 줄 거냐, 그렇게 하면. 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을 처방하고 검사를 하는 대신 네. 진찰 시간을 늘리고 방문을 하고 노인의 건강을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인력과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고 의료비를 줄이고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긴 한데 그 역시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예. 이제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진료 지원 인력, PA 간호사라고 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파업 기간 중에 전공의가 하는 업무들의 상당 부분을 이제 대체하고 있는데 PA 같은 진료 지원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의사의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은 지금 의사 수요를 PA가 한 15%? 20%가량 줄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한 30%까지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의사가 한 11만 명 이런 정도 되고 앞으로 인력을 늘려서 그게 한 15만쯤 된다고 치면 우리가 PA 간호사 같은 전문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의사의 수요가 한 2, 3만쯤 줄이는 게 가능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 배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따라서 필요한 의사의 숫자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함께 논의하면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의 숫자도 함께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의사분들도 이제 의대 이제 증원보다는 의대의 개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느껴지는 게 어쨌든 의료 시스템 개혁은 필요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의대 증원 2,000명은 그냥 숫자로 딱 정확하게 완전히 잡히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의사분들이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의사분들 입장에서 하나는 나한테 좀 불리한 거는 확실한 건데 득이 되거나 아니면 좀 좋아질 수 있는 거는 불확실한데 이런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개혁이 불확실하다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부에 요구해서 국회에 요구해서 확실한 의료개혁, 의사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 기전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민사회와 의료계와 국회와 정부가 모두 참여해서 만드는 의료개혁의 10년 로드맵을 만드는데 그 전문가들, 의사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하고 좋은 의료 체계들을, 설계도를 만들고 이대로 한다고 하는데 다 도장 찍어. 니네 다 책임지는 거야, 같이. 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 의사분들의 입장과 그리고 의료진을 늘려야 된다라는 정부 측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상생될 수 있는 제일 좋은 모델은 기피 과목의 의사들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귀결되면 뭔가 상생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왜 기피 과목에는 의사들이 많이 안 가는지, 선택을 안 하는지도 궁금하고 도대체 얼마나 기피돼서 부족한지도 궁금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위 우리나라에서 기피 과목이라고 불리는 뭐 산부인과, 외과, 뭐 흉부외과가 인구당으로 따졌을 때 미국에 비해서 의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과 의사 수가 미국에 비해서 1.7배, 그 다음에 흉부외과도 1.3배, 물론 소아과는 미국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피 과목 의사 수가 미국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병원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네. 보시면 이게 회색 막대는 흉부외과 의사 중에서 개원해서 자기과 진료를 하는 의사의 비율이고요. 개인 병원 하는 거예요. 예. 동네 의원을 개원해서. 그 다음에 요 오렌지색 선은 네. 흉부외과 의사 중에서 개원하는 의사의 비율입니다. 네. 예. 그러면 흉부외과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예. 개원하는 의사가 네. 예를 들면 100명 중에 3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100명 중에 그 30명이 개원해서 심장 수술하거나 폐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14%는 뭘 하는 거냐면 하지정맥류를 주로 하는 의사고요. 예. 나머지 86%는 간판 딴 거 걸고 네. 고혈압, 당뇨병, 피부 미용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배출되는 흉부외과 전문의만 예. 다 대학병원 큰 종합병원에 집중시켜서 심장병 폐수술 하게 하면 네. 흉부외과 의사가 안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건강보험 수가를 네. 뭐 예를 들면 흉부외과 이런 과목의 수가를 충분히 의사를 고용해도 될 만큼 과목당 전문의 7명, 8명 고용해도 될 만큼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면서 네. 그 정도 전문의를 고용해야 우리가 이 수가를 줄 거야. 네. 니네 인력 안 고용하면 의사 안 고용하면 우리 수가 안 올려줘. 예. 이렇게 하면 늘릴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의대 정원을 늘려? 지금 배출이 안 부족하다며 이런 네. 질문이 있을 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총수로 이제까지 배출된 모든 의사 수를 다 따진 거고, 그러니까 흉부외과 의사 중에 30%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뭐 요양병원, 예. 동네에서 고혈압 진료하는 의사, 동네에서 피부 미용하고 있는 의사, 이런 의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부족한 소위 기피 과목의 배출은 늘리고, 그게 지금처럼 개원과 빠져나가서 다른 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종합병원에서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의사를 늘리는 거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또 이제 의사를 왜 늘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 미국과 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문 과목별로 의사 수가 굉장히 부족한 과목은 예. 기피 과목이 아니고 예.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정신과, 마취과 이런 과들입니다. 저게 기피과가 아닌가 보죠? 네, 기피과가 아니죠. 왜냐하면 개원하면 수입을 많이 벌 수 있고 종합병원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도 보험 수입이 꽤 되니까 예. 이제 나는 자리가 소위 봉직이 자리가 많이 나는 과들이어서 이런 과들은 기피 과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정의원 교수님이 오늘 저 시간만 맞았으면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의원 교수님은 본인도 내과 쪽이시잖아요. 네. 노령내과를 하시니까. 근데 이쪽이 바이탈 쪽이고 진찰을 하는 진료를 그냥 일선에서 보다 보니까 이 대학병원의 적자의 주범이 본인들이고 그리고 뭐 좀 돈을 많이 못 버는 봉지그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최근 종합병원 병원의 봉지기의 이제 예. 급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를 이제 전문 과목별로 보면 평균이 이제 한 4억쯤인데요. 네. 내과가 3.97억으로 거의 평균 수준입니다.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물론 이 병원들에서 구하는 내과 의사는 정희원 교수님처럼 환자 길게 보고 교육하고 관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교수가 아니고 예. 예를 들면 내시경하고 비싼 검사하고 예. 뭐 건강 검진하고 이런 거를 하는 의사를 구하는 거라 네. 이제 같은 내과 의사라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정의원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그 아주 중요하고 정확한 말씀은 대한민국 건강보험 수가가 예. 기계로 하는 일은 굉장히 후하게 보상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굉장히 박하게 보상해서 예. 병원이 사람을 적게 고용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진찰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거 이런 거에 돈 안 준다라고 하는 거는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고쳐서 그런 일을 하는데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네. 그렇게 하려면 뭐 교육 시간이나 진찰 시간을 가지고 돈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것 플러스 환자가 얼마나 잘 관리되면
이 거기에 대해서 환자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병을 잘 관리하는 데에서 보상하는 소위 가치 기반 의료 체계 성과 보상 방식으로 대한민국 의료 체계 전체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그 미국과 비교해 줬던 거 마저 네. 설명해 주시면. 네네네.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구당으로 이제 전문 과목별로 우리나라와 미국 의사 수를 비교한 것인데, 내과 의사 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가정의학과 의사는 절반 이하고요. 예. 응급의학과 의사는 3분의 1 수준이죠. 정신과도 뭐 한 60% 이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진짜로 숫자가 부족한 과는 이런 과인 거고요. 그 지금 분포가 잘못되어 있는 과가 기피 과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피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병원이 기피 과목 의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게 건강보험의 수가 시스템을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1차 의료, 정신건강,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의용 교수님은 다른 의견을 좀 가신 게 의사를 무한정 뽑아도 보여주기식으로 일부 과에만 수가 올려주고 대부분 낙수가는 결국 또 뒤에 남겨지며 적자가가 되기 때문에 전문의 TO 자체가 안 나온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런 걸 하면 이게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 기반한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고 시장을 움직이는 방식은 인센티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보험 제도가 거칠게 되어 있고 부정확하고 정교하게 그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 안 하려고 하는 거나 또는 잘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해결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상충된 반발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수술료, 입원료는 굉장히 낮은데 뭐 MRI, 초음파, 뭐 혈액 검사의 비용은 원가 대비 훨씬 건강보험 수가가 높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검사료 깎아서 입원료, 수술료 올려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입원료, 수술료를 올리는 데는 의사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사료를 깎자고 하면 그에 관련된 병원 의사들이 다 반대를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를 정부가 넘어서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까지 못 찾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으니까 국민들도 의료 체계를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거를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번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그 검사료 확 깎고 그 돈 다 입원료 수술료를 올리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응급 중환자 소아 분만 이런 분야니까 그런 분야는 획기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되 그냥 막 올려주는 게 아니고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는 과에만 올려준다. 그런 병원에만 올려준다라고 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 과목 뭐 기피 분야에 의사들이 굳이 안 가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지금은 의사가 적으니까 뭐 일주일에 2번, 3번 당직 써야 되지만 과목별로 분야별로 의사를 6명, 7명 전문의를 뽑게 만들면 일주일에 1번, 많으면 2번 당직 서고 내가 환자 볼 수 있는데 왜 그 과목을 전공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상도 더 해주고. 네.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 네. 또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네. 그 기피 과목에 의사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의사를 더 대학에서 뽑았을 때 거기에 맞게끔 더 지원을 해주겠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보험 보험료로 다 전가돼서 그냥 결국 개혁 잘 달성하려면 지금 돈 버는 의사는 계속 돈 벌게 해주고 못 벌거나 수가가 적게 적용돼서 아까 정의원 의사님처럼 그 길게 진찰 보는 분들은 진짜 1억도 안 되는 실수령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분도 돈을 벌게 해주면 의료계획은 잘 될 것 같은데 야 그럼 우리가 매달 얼마를 내야 되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적게 보상되고 있는 제대로 보상받고 있지 못하는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을 늘리는 것과 함께 낭비되고 있는 돈을 함께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낭비되는 돈을 줄여서 필수적인 분야에 돈을 쓰도록 하는 게 의료 개혁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병상을 줄여야 됩니다. 네. 두 번째 1차 의료를 강화해서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실손보험 비급여 제도를 개편해서 그게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만 낭비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건강보험 진료하고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지출도 생기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등등을 포함하면 1년에 얼마쯤 절감할 수 있냐 그걸 다 줄이면 30조 원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건강보험 진료비의 한 30%가량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 말씀드렸던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를 지금의 한 뭐 2배쯤 늘린다.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기껏 해봐야 한 2조 안팎입니다. 네. 그러니까 30조를 뭐 한꺼번에 다 줄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실손보험 진료만 개편해도 줄일 수 있는 돈이 5조 원은 되거든요. 예. 그 돈을 필수 의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질문은 아닌데요. 좀 많은 시청자들도 궁금하고 저도 늘 궁금했던 건데 우리도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초고령 사회가 늘어나는데 한국의 대학병원에 가면 꼭 옆에 보호자 침실이 밑에 있잖아요. 우리는 보호자 없이 병원에서 장기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누가 간병인을 옆에 붙여야 되든지. 근데 외국에선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외국은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간호 인력이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뭐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도입해서 가족이 간병하지 않아도 내가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간병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지난 뭐 거의 한 10년 넘게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적용되는 병상은 전체 병상의 한 40%?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밖에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런 곳도 실제 간호사의 인력 기준이 낮아서 간호사를 충분히 고용하도록 현재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은 또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함께 간병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뭐 실손보험 진료비, 불필요한 병상을 가지고 입원하는 거, 과잉 진료 이런 데서 돈을 줄이면 예를 들면 한 1, 2조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그 국민들이 충분히 간병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을 엉뚱한데 낭비하고 있는 게 문제고 낭비하는 곳에 돈을 줄여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자는 게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핵심적인 방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 한 번만 더 확인 질문 드리면 그런 것들 하면 건강보험료 안 올라가는 건가요? 건강보험료를 안 올리고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 의료 개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낭비되는 돈에 대한 강력한 개혁,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돈을 투자하는 의료 개혁,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쌍으로 해야 된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체가 쉽게 바뀌기 힘든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보험료도 안 올라가고 의사들도 편해지고 지금의 연봉도 충분히 지킬 수 있으면서 국민들도 편익을 보고 이러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일 것 같지만 그게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누구 한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뭐 정부가 발표했다고 믿지 말고 사회적인 합의를 로드맵 개혁 로드맵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줄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온 국민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개혁의 로드맵을 합의하는 게 최적의 타이밍이다. 골든 타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거는 제가 첨언하는 건데요. 저도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다른 개혁안에 대해서 옛날에 KDI 있었을 때나 또는 지금 뭐 개인적으로 용역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의사분들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만 일찍부터 논의를 했었다면 지금이 제일 적기인 게 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그러면 이제 공천 못 받으신 분들은 드디어 내가 요건 해놓고 어차피 다 이제 공천 못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요건 그냥 마무리하고 가야지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적기이긴 합니다. 원래는 여러 개혁을 처리하기에. 그럼 교수님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까지 앞두시고 개인적으로 일정도 많으실 텐데 정말 귀한 시간 공유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는 개인적인 걱정이 들어서 친구분들 태반이 의사실 텐데 요즘 식사는 누구랑 하세요? 되게 버퍼링이 좀 길어지셨어요. 네. 요즘은 이제 선거 때문에 그 선거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이제 밥을 많이 먹고요. 예.
그 이전에는 뭐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데, 이제 그분들이 그 워낙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뭐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료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여러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는 그런 분들하고 협력해서 의료 체계를 어떻게 바꿀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예,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모시고 오늘 저희 긴 시간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거 의료 시스템 개혁이라는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혁보다 자꾸 숫자에만 이제 집중하게 된다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의료 시스템 개혁 뭘 해야 되는지 오늘 해주신 얘기 핵심 요약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의료기관이 자기 수준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정부가 더 많은 보상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가져가야 되고, 세 번째, 병원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도록 만드는,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너무 또 많은 병원들이 서로 이익되는 분야의 진료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지역 단위로 그 모든 종류의 서비스가 그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 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고령 사회의 노인들이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체계의 개혁,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교수님, 박정희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다음번 이제 정의원 교수님 때도 박정희 교수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 교수님 오늘 이제 바로 옆에 김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셨는지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뭐 의사분들 이번에 의대 정원 찬성 여부를 떠나서 의사분들 전반도 의료 부분의 시스템 개혁들은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공감대를 좀 얻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과정들이 조금 워낙 시간당 페이가 비싼 분들이라서 그런지 안 쳐다보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우리 공감대 있는 공동체 미래를 같이 그려가는 좋은 기회를 우리 김작가 TV가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대 정원에 관해서 오늘은 이제 김윤 교수님 모셨지만 또 다음 시간에 정의원 교수님 모실 테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그 양쪽 정보 같이 다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윤 교수님과 박정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